의사진행 그럼 여기 본질이 같이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정인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저께 국민의힘 모 의원실에서 청문회 전에 그 정인을 좀 만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한겨레 신문에 났던 그 사람이 주장했던 거나 수사 기록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면서 하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실제. 그래서 오늘 청문회장에 나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와서 보자라고 제의를 했는데 본인은 저를 하고 되게 압박감을 느꼈다는데 사실 왜 정인을 하루 전에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형사법원에서도 재판관이 재판을 하루 앞두고 검사 측이든 피고인 측이든 만나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증인을 만나려고 그래요? 여기 국민의힘의 임종덕 의원실에서 그걸 어제 시도했고 그래요? 예.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해유죠. 그리고 또 압박하려고 그러고 사정 공작으로 저는 해유라기보다 공작으로 보여요. 합참 개헌 과장님 나와주세요. 네, 합참 전 경험과장입니다. 네. 어저께 이러한 것들 연락을 받으셨죠? 방금 말씀하신 거 맞나요? 네네. 네,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건 할 수 없고 정상적 절차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뭐 했고 30분 전에 와서 미리 보자고 했는데 오늘 30분 전에 미리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합참에서 본인이 여기 한겨레 신문에 났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꼬치꼬치 묻고 그랬죠. 네, 법적 근거가 뭔지 자기 주장을 하면서요. 그래서 합참 개헌과장님은 되게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그 제보자는 말씀하시던데 압박감 느꼈습니다. 그렇죠. 해유나 공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압박감 느끼고. 일단은 뭐 그거보다는 압박감을 느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은 그 위원장님께서 이따가 경고를 한번 주시고요. 여기 의사진행 발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추가 시간을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 어저께 그 사람들이 질의하려는 거를 제가 대신 질의할게요. 어제 전화로 했던 내용들 대부분이. 합참의 그 개헌과장님은 평소에 전시에 대비한 계엄 훈련을 하는 보직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합참에서 계엄에 관련된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권위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계엄을 이번에 할 때 비상계엄 때도 합참 내에 자체 계엄 사령관 밑에 합참 인원으로 계엄 사무소를 운영을 준비 중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구성을 준비 지원 중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의장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계엄 준비하는 의장은 당연히 알겠죠. 합참 인원으로 주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한 20명 정도로 구성돼 있죠. 20여 명이었습니다. 네, 합참 인원으로 주로 했어요. 합참 인원들과 국방부 조사본부 네.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포고령 계엄 선포하면 대통령이 서명에 들어가서 공고문 같은 거를 실제로 다 서명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슬라이드 한번 비춰 주시죠. 실제 보면은 포고문이 있고 담화문, 경고문, 공고문, 훈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고문은 실제 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기한을 하고 요 처리 절차에 대해서 이대로 준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포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포고문이 작성이 되고 그 포고문을 작성을 할 때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저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저기에서 나오지 않은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공고문은 또 다른 법적 절차, 다시 말해서 국방부에서 건의를 한다면 국방부에서 계엄 선포문 안을 건의를 하고 국무심의를 통해서 이후에 대통령의 제가 이후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그 윤석열 측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준용이 안 한 거죠.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그렇게 언론에 나온 그대로 서명이 들어간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인 공고문과 그리고 이미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 임무를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도 보지를 못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죠. 실제 서명 들어간 것들 못 보고요. 네, 그리고 포고령도 그 합참 과장은 전혀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포고령도. 포고령을 서명 들어간 걸 일체 보지 못했고 차후에 거의 계엄이 끝나가는 즈음에 다른 곳에서 복사본,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복사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리고 계엄사령관이나 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임명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임명장 받습니까? 임명장을 주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나요? 임명장은 뭐 꼭 저에게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한 임명장을 저는 보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사령관이 누구였는지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였는지 언제 알았습니까? 그것은 다 상황이 종료되고 알았고 다만 계엄사 부사령관 정진팔 장군이라는 것은 작전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비상계엄 당시에 합참에서 헌법과 계엄법과 그걸 구체하는 업무 편람에 이런 절차가 나와 있는데 절차를 전혀 준용이 안 돼 있다. 이 포고문과 포고령과 관련되는 거는 그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실제.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영역을 안 주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 일단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다음 저기 이경민 우리 수방 방첩사 좀 나와주세요. 아까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주세요. 아까 제가 그랬으니까요. 네, 방첩사 참모장입니다. 네,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저 문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방첩사령관이 12월 4일 날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실패돼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지금 이경민 그 당시 참모장한테 지시를 해서 작성한 문서로 나와 있는데 저 문서 작성했습니까? 예, 제가 지시 받고 자필로 작성해서 사령관한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사령관? 그 12월 4일 아침에 제 기억에 의하면은 사령관이 저를 불러가지고 내가 계엄을 미리 알았더라면 휴가를 갔겠느냐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그리고 또 장군처장이 해외 출장을 보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좀 한번 적어봐라. 그래서 계엄을 사전에 몰랐던 이유에 관한 사령관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적어서 제가 사령관한테 보고한 바 있습니다. 몇 시에 지시를 받았죠?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대략 오전 아침 정도인 것 같습니다. 12월 4일 아침에만 실패를 하고 거의 예, 됐고 그 이후입니다. 예. 그다음 저걸 작성을 해서 보고 시점은 언젠가요? 오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했고 그럼 저것을 출력을 여러 분 해서 나중에 다른 사무실에서 출력본이 압수수색 과정에 나왔잖아요. 그 전 과정을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 좀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지시를 받고 제가 그 수첩에 그냥 대강 메모한 것을 가지고 제 사무실에 와서 그 A4 용지에 다시 자필로 적었습니다. 자필로 적어서 오후에 사령관한테 보고를 하니까 사령관이 조금 수정을 하더니 이것을 타이핑을 해와라. 그래서 그 문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는 참모장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비서실 중령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거 타이핑해서 비서실에서 사령관님께 보고 드려라.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흔적 지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일날 행적에 대해서 그냥 쭉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도 그 사령관도 계엄을 예상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하루의 행적을 적으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